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영입니다. 올해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게 한중 수교 30주년은 더욱 특별한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면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80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서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거대한 동포 사회가 형성된 반면에 중국 동북 삼성에는 동포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동북 삼성도 더 발전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우리 동포 가수죠. 최연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들꽃처럼 살으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감회에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한 다음에 네. 저희 집도 이제 친척분들 중에서 한국으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 시대가 저희 부모님 시대 분들 들어다가 다음에는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은 언니, 네. 어떻게 보면 이모 세대도 왔다가 예. 그리고 제 세대가 들어오고 또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30년이 10년마다 달라지는 느낌이 들고 한때는 정말 집에서 큰 행사를 하면 옛날에는 그냥 중국에서 치렀다면 네네. 행사를 뭐 칠순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친척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한국에서 모여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차라리 이쪽에 오히려 식구들이 많으니까 중국 쪽에 있는 식구들이 두세 명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좋겠다. 저희 이제 해서 오셨겠네요. 네, 저희 고모네는 진짜 네. 그랬어요. 오빠만 이제 중국에 계시고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오빠가 이제 뭐 명절 때 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한국에 나와시면 네. 다 같이 모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아마 저희 이제 친척들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분들 보면 행사 가보면 정말 웅성웅성하고 많아요. 근데 중국에 행사할 때 보면 네. 친척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조선족 학교가 폐교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그 중국 동북 삼성에 살고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한족들이 와서 하고 있어요. 이런 편지도 보내오시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로 와 닿은 게 네.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특별히 동북 삼성 있는 분들 보면 흥정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그 농촌에 한 20명 뭐 예를 들어서 100가구 있는 그 시골 동네라면 네. 한 20%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20% 중에서도 어르신들 대다수. 그다음 또 조금 있다면 약간 요 지역에서 벗어나서 도시에 있거나 거의 다 한족들이 농사를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한국으로 오신 동포들이 처음에는 사실 건설 현장, 뭐 식당 이런 데서부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실 대다수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합법적인 일자리 비자를 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예향 비자를 네. 와서 뭐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 네네네. 됩니다. 그럼 불법 체류자는 회사에서는 고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의 보면 다 농촌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고 초창기 때는 중개 수수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 한 3년 동안 모아서 모아서 줘야 되는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들 직장 있는 분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불법 체류를 해야 되니까 건설 현장이나 네. 일용직이나 네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식당 이런 데서 진행을 했죠.
네. 근데 네. 추후에는 합법적인 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이나 아니면 여기 와서 뭐 취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니까 아마 한 40대 정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에서 50대 요 나이대 분들은 아마 비자를 받고 네,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다 보니까 행정사 하고 뭐 네. 하고. 그럼 우리보다 좀 더 젊은 친구들은 네. 네, 교육도 잘 받아서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뭐 각 분야에서 성공하신 동포들이 참 많으신데 그중에 한 분이 또 전춘환 교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그 한중수교 초창기 나오는 사람들이 덕을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분들이 열심히 여기에서 살아서 저희 이제 물론 저희 부모님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형제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 중국에서 있는 소수민족 중에서 그래도 조선족은 경제적으로 네. 사실 다 병강지역 낙후한 지역이잖아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도 잘 받고 해서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셔서 그 돈을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동북 삼성도 경제적으로 좀 많이 그 발전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초창기 때 한 20년에는 한 네. 10몇 년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돈을 벌면 무조건 이 중국에 보냈는데 저희 나이 또래부터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영주를 하거나 네. 일부는 귀화를 했잖아요. 귀화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집을 사고 네. 여기 오래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오히려 그 인구 보게 되면 중국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 초기는 한 70.5%를 조선족 분들이 네네. 차지했는데 지금은 30.8%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네요. 2020년 네. 11월에 중국의 7차 인구 이제 센서스 결과가 조선족 인구 연변 원래 전체는 194만 1000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59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59만 7천 명 중에서도 저처럼 허구를 거기 뒀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거죠. 그게 실제는 더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래도 동포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일궈놓은 땅 떠날 수 없다. 맞아요. 라고 살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래도 나는 내가 자기 부모님들 네네. 또 전적 마을도 100년 정도 가는 90년 정도 가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예.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약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적 바꾸지 않고 네. 살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많은 사연들이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행복우체통으로 도착이 되고 있고 또 한민족 체험 수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고향을 지키는 일, 우리의 문화, 뭐 전통 이런 거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셔서 저희는 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에 사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천광일 씨가 보내오셨어요. 추석이라는 글인데요. 정말 그리고 보니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천광일 씨도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올해의 추석을 맞게 되었다. 그날이 되면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아서 백리길을 달려 고향 산기슭에 모셔져 있는 부모님의 산소로 찾아갈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고향 산기슭에 모신 지도 이제 수십 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 나도 늙은이 줄에 서 있지만 해마다 청명이나 추석이 되면 나는 자식된 도리를 잊지 않고 빠짐없이 부모님 곁을 찾아가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들의 산소를 마주설 때마다 우리 육남매를 키우느라 갖은 풍상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자식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기 때문이다. 어릴 적 가난하게 살던 세월에
우리 어머니는 식구들의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도 때시걱이면 항상 일꾼들과 자식들의 밥상이 끝난 뒤에야 가마목에서 옥수수밥 누룽지나 감자밥 누룽지를 물에 퍼지운 것으로 때시걱을 애우곤 하셨다. 그도 없으면 시래기국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하셨었다. 벼 모내기를 끝내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어머니는 그 여름밤의 무더위를 무릅쓰고 허약한 몸으로 십리길을 걸어 시가지에 가서 가을에 잎살로 물어주기로 하고 구워온 강냉이를 머리에 이고 집에 돌아온 뒤에 발방아에 빻아서 떼거리를 이어가셨다. 다만 얼마라도 떼거리에 보태고자 산나물도 뜯고 산 중턱에 일군 뙤밭에 호박, 감자를 심고 그것을 삶아서는 때시걱을 이어가며 식구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갖은 고생을 다 하셨다. 가난하던 그 시절 옷견지나 신, 책가방들은 보통 새 것을 못 쓰고 흔히 윗사람의 것을 물려받아 쓰곤 했는데 신던 신이 판이 나면은 아버지께서는 저녁이면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낡은 천조각을 대고 기워주셨고 털모자가 판나면 토끼 가죽을 대고 기워주곤 하셨다. 그토록 부직갱이 휘둘러도 걸칠 것 없이 가난한 세월을 살면서도 부모님들의 깊은 자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6남매는 그 어려운 세월을 어련히 이겨내고 어른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금전으로 살 수 없는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다. 이제 추석이 오면 부모한테 술을 부어 올리고 배복하고 추석 인사를 올리고자 한다. 라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 생각,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릴 때 다른 거는 몰라도 명절 때만은 정말 그 온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이는 가족도 네네. 많잖아요. 네. 맛있게 먹고 즐겁게 얘기 나누고 서로 덕담하고 네. 그게 아마 모든 사람한테 다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부모님 계셔도 명절 되면 부모님 생각나고 그렇죠.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네. 더 그리워 많이 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석하면은 그래도 교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그 추석을 어릴 때는 저희들 이제 추석 되면 월병 네, 월병을 월병. 먹고 네. 그다음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 집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뭐 식사 시간을 좀 길게 합니다. 길게 하고 뭐 음악 듣고 뭐 춤도 추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추석 되면 우리는 어릴 때 친척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이렇게 다녀오는 그 문화가 있어서 네. 그냥 친척들 온다면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도 남의 집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는 간식거리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네. 좀 추석하면 정말 포도도 많이 먹고 뭐 월병도 많이 먹고 그럼 또 이제 생각지 않는 저희들 평소 못 먹던 과일도 네. 막 먹으니까 입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 맛있는 거를 함께 먹으면서 친척들과 다 모여서 네. 정말 웃음꽃이 피었던 맞습니다. 그런 추석도 그리고 생각나시고.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집 식구들만 위하면 간식 조금 만드는데 네. 친척들로도 많이 만들어 맞아요. 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네.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나서 추석 되면 그냥 어머님, 아버님 그 한번 이렇게 자주 뵙고 싶은데 일하니까 안 되게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편지를 보내오신 천광일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추석을 보냈던 얘기도 쭉 써서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면 옥수수를 구워오시면서 가을에 잎살로 갚겠다 하고 와서 그것을 찧어서 음식도 만들어 주셨던 기억. 뭐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왜 안 드시잖아요. 네. 자식들이나 또 주변에서 일하는 분들을
제대로 식사를 대접하려고 어머니는 그 누룽지를 물에 말아서 드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 오셨는데 읽는 내내 왜 가슴이 제가 먹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도 보면 네. 그 시대별로 좀 다른데 그렇죠. 70대 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은 정말 배를 고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62년도에서 62년도 그때 이제 인재가 다 나고 뭐 대학제 운동 끝나고 나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사라는 그 경험이 있고 네. 또 그 후에도 이렇게 금방 회복 안 되니까 많이 배고프고 저희 아버님도 고등학교 때도 배고파 쓰러진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아끼고 또 그분들은 맞아요. 10살 어린 분들 네. 또 어린 분들 우리 때는 사실 배고프지는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는데 대신 이제 지금처럼 간식이 너무 넘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네. 뭐 개인마다 이제 좀 다르죠. 네. 네. 천강일 씨 추석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꼭 성모 가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성묘 가셔서요. 아버님께 술 한잔 부어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모일 수 있으면 그 어머님 아버님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배호가 불러줍니다. 두메 산골.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효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한복의 깃든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한복을 떠올리면 우선 우리 조선민족이 생각날 것입니다. 한복에는 사상, 관습, 행위, 형태, 기술 등이 양식과 정신이 깃들여 있고 우리 고유 이복인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 조끼, 마거자가 포함됩니다.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 5천여 년 한민족의 삶에서 기본 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당대의 생활 문화와 시대 상황, 미의식 등에 따라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게 변해해 왔습니다. 고유 한복의 정통성은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한복을 입었고 우리는 백이 민족으로 불리웠습니다. 옛날 외놈들이 동북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언어와 복장을 입으라고 강요하며 창씨 계명까지 부르지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새하얀 한복을 완강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어릴 때 저는 한복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면서 한복을 입으라고 포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소한 한복을 입기 싫었습니다. 어쩐지 불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입지 않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상냥하게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복은 말이야 우리 민족의 얼굴이기도 하단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까지 녹아 있어서 우리의 전통 복장, 이 한복, 유구한 역사도 있고 의상이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움 최절정이야. 조금 실생활에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한복은 우아하고 멋있고 독창미가 얼마나 뛰어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예지로 빛났습니다.
비록 그때 저는 어려서 전부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멋진 한복을 차려입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선생님도 우리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느덧 한복을 입은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한복은 소박한 구성이지만 다채롭고 평면적이지만 입체적이며 입는 사람이 미의식과 심오한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 내외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격식을 갖춘 우리 민족의 의상입니다. 또한 한복은 각 요소마다 간절한 삶에 대한 기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여의 등이 의미를 담아 만들어 온 옷이기 때문에 한 민족의 미의식과 생활 철학 등이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날 한복을 입은 우리 민족 노래는 어찌나 우렁찬지 한복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우리 민족의 얼굴입니다. 한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 조선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조상들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만들어준 한복을 조상의 정신 또는 우리 민족의 어를 항상 중심에 놓고 이 땅에서 찬란하게 빛발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우리 민족 의상인 한복이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도록 더 자랑스럽게 입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김효영 학생. 지금 소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네. 한복에 대한 이런 그 깊은 이해까지 갖고 있고, 정말 한복 이제 사랑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읽으면서 네네. 어린인 저도 사실 한복을 어릴 땐 저희들 이제 연출하거나 명절 때 그렇죠. 한복을 입는다. 큰 네. 행사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글을 보니까 종종 입어줘야 되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우리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개량 한복이 많이 개발돼서 네. 저희도 한복 입고 방송을 합시다. 아니 근데 보니까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한복을 참 즐겨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동포분들은 흥도 많아서 네. 뭐 명절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서 하는 행사도 모이면 네. 그냥 따로 가수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수 뭐 무용대가 바로 이제 한복 입고 나오는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뭐 전부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한복 입고 막 멋지게 춤도 추시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네. 거는 다른 민족은 그 소수민족 옷을 입으면 모르겠는데 조선민족은 소수민족 옷을 그냥 일상생활에 입어도 좋고 네, 행사 맞아요. 때 입어도 바로 연출복이 되니까 너무 그 한복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애경사 있을 때나 명절 때는 한복도 꼭 입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한복 입으면 좋은 게 뚱뚱해도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다. 날씬해도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고유의 한복을 옷장 속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네. 다 입고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뭐 지난 4월에 50주년 행사할 때도 한복들을 입고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번에 그 문인협회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네. 한복을 다 그 더운 날씨도 한복을 입고 오고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그 전통 명절 할 때도 한복 입고 오세요 하면 네. 보통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어떻게든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렸을 때는 그 무용 그 복장으로 네, 북한의 네, 한복을 네, 또 네. 많이 입었거든요. 알록달록하는 한복. 알록달록하고 머리에 꽃도 달고. 네, 맞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아마 장롱 속에 넣어둔 한복 꺼내서 다시 손질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키가 컸네. 맞아요. 옷이 깡통해졌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 예. 기억에 저희 주위에는 한족들 많잖아요.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만지작거리고 네. 친구들 좋아하고 애들 뭐 어머니도 입어보고 싶었겠네요. 네, 안 입혀주죠. 네. 아유, 오늘 김효영 학생 덕분에 우리 한복에 대한 의식이나 뭐 이렇게 문화 전통까지 다 이어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됐네요. 아유,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라마 황진이 OST 중에 그대 보세요. 최혜진의 노래로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고려인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찾아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면서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항일 독립 유공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이제 뿌리 찾기 원정대는요. 지난 19일 알마티 고려문화원에서 최따짜나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회 회장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1일간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요, 조선 독립을 위해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다 연해주를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되었던 우리 고려인 동포를 찾아서 연해주에서의 삶,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이제 이주하고 난 뒤에 정착하는 과정에 고난을 극복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동포들의 삶의 전 과정을 듣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기록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네. 원정대는요, 지난 19일, 여기 알마티 고려문화원에서 고려인의 역사와 홍범도 장군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요, 네. 연해주에서 항일 파르티잔 부대를 이끌었던 많은 항일 독립투사들 그 중에서 엄제필이라는 그 장군이 있습니다. 네. 그분의 후손 최빅도르, 이분 물론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시는데요. 네. 최빅도르 그리고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ял타 회담 현장에 있었던 우리 고려인 안철 씨의 후손 안슬랍을 그리고 많은 항일 독립투사 그리고 또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또 무명용사들의 후손들과 또 이제 해방 후에 네. 세족들의 꿈을 안고 조국으로 달려갔던 우리 고려인들의 후손을 만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듣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뒤에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변호사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 비법을 현지인에게 전수한 우리 고려인 변호사 조합장들의 후손 그리고 또 이곳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을 지키는 데 앞장서온 문화예술들도 만났습니다. 네. 원정대는 홍범도 장군이 묻혀있던 그저로다 현장도 방문해서 또 묘소에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한국으로 또 이 유해가 봉환된 황원정 독립기사 황원정 선생의 묘소 그리고 또 고려인 동포 지도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알마티에 있는 리스쿨로바 공동묘지도 찾아서 헌화했습니다. 예. 이 뿌리찾기 원정대는요 이번 활동의 결과물 정리 그리고 또 책자와 웹툰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국내의 청소년 또 유관 단체 그리고 후원기관에 고려인들의 역사와 또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알리는 그런 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 향토 박물관에 보관 중인 문서 중에서 기밀 해제를 추가로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지난 8월 15일은 일본
군국 제위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된 지 70주년이 된 날이었거든요. 2021년 9월 하바라스 포럼, 하바라스 과정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서한이 박물관 대표들의 참석 속에 기밀 문서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운데 러시아 법률에 따라 기밀 문서 접근 제한의 기한이 종료되어 문서 탐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물축이 1945년 8월 다른 비극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을 보안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러면 기밀 문서 중에서 어떤 문서들이 해제가 됐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카미시스카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헌병들에 의해 한인들이 살해되었으며 그때 여러 혐의로 체포하여 헌병대 건물이 감금되었습니다. 이선된 문서는 범죄를 목격하고 증언을 했던 한인 이두복, 일본 이름 쿠니모토 도후코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 증언자로서 그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된 한인 18명이 살해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미즈허 마을에 대한 문서와는 다르긴 해도 목격자로부터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려진 진실한 역사적 원천이 되는 문서입니다. 카미시스카 학살 사건 자료 외에 향토 박물관 학술 고문서에 1945년 8월에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의 방화, 살해, 파괴 행위 등 3가지 범죄 사건을 기록한 다른 문서들이 추가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이 자료 중 하나는 일본인이 간첩 활동으로 의심한 우시로는 오글고르스 구역의 아로와 마을을 얘기하는데요. 그 우시로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런 문서 자료들이 남사할린과 고릴 열도 해방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재조명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할린 향토 박물관에 보관 중인 문서 중에서 기밀 해제를 추가로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러시아 보안국 측에서 사할린주 향토 박물관에 남부 사할린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 공포스러운 한인 학살과 관련된 해제된 기밀 문서가 전달이 됐는데요. 이것들은 주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군의 방화, 살해, 파괴 행위 등 3가지 범죄 사건을 기록한 다른 문서들이 추가로 전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이 미즈호 마을과 카미시스카 마을 또 기타 마을에서 발생한 일본군의 한인 양민 학살에 관한 사건 소식인데요. 이런 문서 자료들이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 역사의 다양한 사건들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그게 뭔데 꼭 안고 들어와요? 아주 중요한 거. 금덩이라도 돼요? 금덩이만큼 소중한 거지. 대체 뭔데 그래요? 솔잎이요. 에게. 아니, 흔해 빠진 솔잎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산에 가면 많긴 하지만 함부로 따면 큰일 나요. 그렇긴 하지. 근데 당신은 그 솔잎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린 산도 없는데.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얻어왔지. 그걸 어디에 쓰려고 특별히 부탁까지 해요? 또 술 담그려고 그래요? 술이 아니라 이것 만드는데 써야지. 아니, 우리는 이거 안 만든다니까 솔잎을 왜 가져와요? 추석인데 이걸 안 만들면 어떡해요? 힘들어요.
올해부터는 그냥 사 먹어요. 에헤이, 사 먹는 거하고 직접 만든 거하고 어디 같나?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당신이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올해까지만 이것 만들어 먹어요. 응? 이것도 따왔는데. 응? 해마다 올해까지만 하잖아요. 내가 설거지는 책임지고 할게. 응? 정말이죠? 아이 그럼. 알았어요. 그럼 올해까지만 이거 만들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나 솔잎 씻을게. 남편이 이것 만드는데 쓰겠다고 솔잎을 따와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이것을 만드네요. 그러게요. 추석이면 이것을 만들어 먹어야죠. 이것은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추석에 이것을 먹은 첫 기록은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규가 지은 농가 원령가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해방 이후 추석이 휴일로 지정된 뒤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맵쌀가루를 익반죽해서 밤과 팥, 깨, 콩 등으로 만든 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어 솔잎을 깔고 찌는데요. 솔잎을 켜켜이 깔고 찌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찔 때 솔잎을 밑에 까는 이유는 송편끼리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향긋한 솔잎 향이 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에 먹는 이것은 둥근 보름달이 아닌 반달 모양인데요. 그 까닭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보면 백제 의자왕 때에 궁궐 땅속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등껍질에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왕이 점쟁이를 불러 확인한 결과 백제는 만월이라 앞으로 기울 것이며 신라는 반달이라 번성에 만월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자 화가 나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얘기는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신라인들은 나라의 번성을 바라면서 반달 모양의 떡을 빚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달의 진정한 모습을 담기 위해 이것이 반달 모양이 된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 때 소를 넣기 전 반죽 모양은 보름달을 닮았지만 소를 넣은 다음 반달 모양이 되어 반달과 보름달을 모두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맵쌀가루를 익반죽하여 그 안에 팥이나 콩, 깨 같은 소를 넣고 반달로 만들어서 찐 떡입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대표적인 추석 음식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송편, 2번 남편, 3번 떡국.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기는 저희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직접 빚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냥 사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빚으니까요, 추석 분위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내년 추석에는 다시 이걸 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그 안에 소가 뭐가 들었나 그걸 맞추는 즐거움도 있었죠. 고소한 깨가 들어간 걸 전 좋아합니다. 깨 말고 콩, 밤 이런 것들도 소를 넣기도 하죠.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 소를 뭘로 만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집에서 이걸 빚으시나요? 이것에 대한 추억, 또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추석에 얽힌 사연도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야코브 작곡가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한 야코브 선생이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이 고려 극장하고 관련된 곡이라면서요? 참 이 노래를 이야기하자면 저도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만은 네.
한야쿠브 작곡가하고 제가 2014년에 고려아리랑을 이렇게 서로 작사 작곡해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고려인 단체들이 네. 이 고려인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됐는데 한야쿠브 작곡가께서 그 전에 저한테 제안을 여러 번 하셨어요. 고려 극장이나 이런 정말 당신이 오랫동안 몸담고 일했던 고려인을 대표하는 모국어 그 전문 기관인 고려 극장이나 이런 기관의 공식 이런 노래가 없다.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을 몇 번 하셨어도 제가 시간이 좀 바쁘고 또 그전처럼 뭐랄까요? 어떤 그 문학적인 감흥이 저한테 살아나지 않아서 자꾸 제가 미루고 연기했던 건데 작년 8월에 네. 한야쿠브 작곡가 굉장히 저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셨어요. 네. 지금 쓰자. 그래서 예. 영원하라 고려극장이라는 노래를 네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작사하고 이분이 작곡하시고. 그런데 참 여기는 그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노래를 이렇게 제가 작사를 해서 넘겨드리고 이분은 또 작곡을 해서 한 두어 번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완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전화로 이분이 직접 불러주시기까지 하고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서로 꼭 그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연락이 없이 일주일이 넘고 한 10일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안 돼서 전화를 이렇게 몇 번을 드려봐도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연락을 드린 뒤로 한 반 시간 후에 카톡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나는 중환자실에 있다. 네. 조금 좋아지면 연락하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 그러네요. 노래가 이분의 마지막 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 지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 창작을 하는 사람의 마지막 작품을 백조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백조는 일생에 마지막 한 번 울고 죽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이 이분의 백조의 노래다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작품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야쿠브 작곡가의 이 백조의 노래가 됐죠. 영원하라 고려극장 이 노래가. 그러네요. 예. 그만큼 고려극장,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당신이 그렇게 극장에서 20년간, 20여 년간 이렇게 몸담고 지내셨고 네. 또 극장이 이렇게 조금씩 쇠락해 가고 또 그 다른 볼거리들이 많아져서 관객들도 이렇게 분산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야쿠브 선생님이 그 활동했던 1970년대는 당시의 고려 극장의 아리랑 협주단이라고 하면은 네. 고려인 사회뿐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회뿐이 아니라 소련 지역 전체에서도 알려졌을 정도로 당시에 그렇게 수준이 높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전문 성악가나 이런 그 작곡가나 음악가들이 그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재즈 음악이 소련 전역에 퍼지기 전입니다. 재즈 음악도 처음으로 도입하고 예. 각종 그 발빠르게 새로운 음악들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그 고려 극장이 전무후무한 이 전성기를 구가했었거든요. 그 아리랑 가무단 때문에. 네네. 근데 한야쿠브 작곡가는 아마 그런 시절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극장이 더 이렇게 그 이 시대에 널리 알려지고 번창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극장에 대한 노래를 저한테 하나를 만들자고 이렇게 강력히 요청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고려인 민족 음악을 정말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야코브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도 열렸었다면서요. 여기 그 우리 문화관에 특별전이 열리는 그 방은 네. 인물을 조명하는 장소거든요. 예. 고려인의 그 역사, 문화, 정통성 또 여러 가지 공헌하신 분들을 찾아서 전시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 다른 분을 조명하려고 했었는데 네. 한야구 작곡가 작년에 이렇게 작고하셔서 이분의 업적을 널리 기려야 되겠다 해서 바로 시작을 했고 올해 4월 2일에 개막식을 하고 지금 올해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특별전에서 그 작곡하신 영원하라 고려극장 좀 연주가 울려 퍼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시연이 울려 됐습니까? 퍼졌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처음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고려인들이 불러온 노래와 고려인들이 창작한 모국어 가요. 이분의 창작가요 2편과 이분이 이렇게 수집하고 제가 정리했던 그 가요들을 모아가지고 한 10여 편을 모아서 그날 이 고려인 그 모국어 가요 공연을 했거든요. 2부 순서로. 그때 이 뜻있는 분들 음악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자고 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던 날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네. 이걸 촬영해서 바로 다음 날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뉴스에서 한야쿠브 작곡가 이것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바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김병학 관장님하고 한야코브 작곡가 선생님이 채록하고 연구한 이 고려인의 노래들이 정말 더 많은 고려인들에게 다시 불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들도 지금 그걸 하나의 목표로 삼고 네. 고려인 가요도 널리 이렇게 알리고 불리고 우리 그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관객들이 좋아하고 고려인들을 네. 이 노래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고려인 민족음악을 집대성한 한야코브 선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